자, 이제 맨 앞에 오시면 이제 민법 총칙해가지고 4페이지에 권리 변동이 나오죠. 일단 의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우리가 뭐죠?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원시 취득이죠.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는 것. 얘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승계 취득,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넘겨받는 건데,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이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뭐죠? 설정적 승계다.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용어 정리죠.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으면 갑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갑은 맨 처음으로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뭐죠? 원시 취득이고요.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이건 뭐죠? 승계 취득인 거죠. 근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거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면 병의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어온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 취득이긴 한데, 가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이런 거죠. 뭐 용어가 뭐 말로 하니까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별을 쓰잖아요. 그죠?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저당권을 뭐예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요?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임차권을 뭐예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요? 임차권을 주더라도 내 권리는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에서 주체 변경, 이전적 승계와 유사하다가 같죠. 그죠? 보시면 갑이 을에게 팔고 등기해주면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고 을이 새롭게 소유권이 되니까 뭐죠?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다가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니까 뭐가 바뀐 거죠? 주체가 변경된 거죠. 따라서 주체 변경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이전적 승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 내용의 변경해가지고 양적 변경, 질적 변경, 우측에 보시면 작용의 변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을 생각해 보시는데 좀 적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앞에 성자라는 걸 넣을 필요도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질적 변경이에요.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양만 변경되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고 양도 변경되지 않고 작용만 변경되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 이거 좀 메모하시고. 질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가 바뀌는 거.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양이 바뀌는 거. 작용의 변경은 뭐죠? 권리 자체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 변경이다. 뭔 소리냐? 질적 변경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바뀐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아파트의 세입자, 임차권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저는 권리가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이런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뭐가 나와 있죠?
물건의 급부충구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되겠어요? 급부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갑이 못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그럼 결국은 을은 뭐 때려줄 수도 없고 결국은 네가 나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안 넘겨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뭘 청구하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권리 자체가 급부청구권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권리로 바뀐 거죠. 이런 게 뭐라고요? 질적변경. 그래서 그냥 질적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양적 변경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결국 뭐 할 수 있냐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이 을에게 제한물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갑은 여전히 소유자죠. 권리 자체는 뭐죠? 변경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세권이 설정되면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갑은 여전히 소유자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어요?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뭐라고요? 양적 변경이죠. 그래서 양적 변경을 이해하려면 뭘 전제로 해야 돼요?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인데 양이 바뀌는 게 뭐라고요? 양적 변경이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대표적인 뭐가 돼요? 양적 변경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의 상대는 작용의 변경인데 일단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작용. 이 작용이란 말이 뭐냐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게 되면 힘역자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인 거죠. 그저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주택 임차권을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죠. 자, 왜냐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죠? 주택 임차권. 권리 자체는 그대로죠. 또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양이 바뀐 것도 아니죠. 어차피 주민등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뭘 갖게 됐죠?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요? 힘을 갖게 됐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나와 있죠.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의 저당권이 말소됐다 그래서 을의 저당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죠.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고.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없어도 뭐요?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양도 뭐죠? 그대로인 겁니다.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면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정도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소멸해가지고 목적물이 멸실되는 것처럼 권리 자체가 세상에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이고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상대적 소멸이고 그 다음에 3번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옵니다. 좀 예를 들어보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소유권이 있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건물을 보니까 마음에 좋아요.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 갑과 을은 뭘 하는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주게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갑도 을에게 이제 뭘 해주죠? 이전 등기를 해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게요, 민법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그런 건 느끼시나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민법에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는 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억에 매매계약했다. 가끔 뭐죠? 3억에 매매계약이 뜨는 것도 하죠. 그죠? 아니면 1억을 뭐죠? 빌려줬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법을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그것도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단하다 좀 쉽게 좀 깜볼 필요가 좀 있고요. 어차피 민법은 요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하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민법 총칙에 들어왔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주로 뭘 공부하냐면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해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공부하면 민법 총칙이 끝나고요. 물권법 들어가서 뭐죠?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뭐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거 하면 뭐죠? 물권법이 끝나고 계약부에서 뭐 했어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하면 뭐 끝났어요? 계약법이 끝났죠. 그래서 민법은 모든 스토리가 뭐가 돼요?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하게 되면 민법이 끝나고요. 또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공부하시면서 저저번주죠. 저저번주에 우리가 계약법에 했던 내용을 또 뭐 하게 되냐면 다루게 돼요. 그래서 앞이라고 뭐 쉽고 편한 것도 아니고 앞부분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민법은 모든 내용이 다 뭐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땐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단원별로 이렇게 딱딱 내용이 독립되어 있으면 그 독립된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민법은 모든 스토리가 다 어떻게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공부한다 해서 민법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앞이라고 해서 앞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도 봐요? 뒤에도 봐야 되고 또 뒤에서도 뭐죠? 앞을 보기 때문에 시작할 때 대단히 뭐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 번의 거래가 완성이 되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민법을 실패하는 이유는 마음이 급해. 그냥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딱딱 문제를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전체가 결합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뭔가를 집중해서 외우고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요. 민법은 또 절대로 몰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 달 내내 민법만 보는 분. 그러면 안 돼. 민법은 과거에 영어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뭐죠? 꾸준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뭔가 무엇을 암기했다 해서 민법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요. 민법에 대한 흐름, 느낌, 뭐 이걸 리갈 마인드라는데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지만 민법이 실력이 늘기 때문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결석하시면 안 된다. 근데 왜 안 왔어요? 처음 결석하신 것 같은데? 예? 저녁에요? 한 번도 결석 안 했는데 결석하셨네. 막 마음이 쓰이는데.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5월달 돼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은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년에 또 오셔. 그러면 막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마시고요.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거를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또 왜 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뭐냐 하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 매매라는 계약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도 있고 승낙도 있네요. 이게 뭐죠? 법률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죠?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법률 사실이 뭐냐? 그저 보시면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요소가 뭐죠? 법률 사실이고 법률 요건은 뭐냐? 권리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원인인데 이 권리 변동이 뭐냐면 법률 효과예요. 그래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죠. 3. 법률 효과, 법률 요건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에서 권리의 변동이 결국 뭐가 되죠? 법률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 의의와 요건에서 나오는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그냥 민법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점검하는 것이지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법률 사실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일단은 안 할 거고요. 법률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법행위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법의 가장 기초고요. 요게 해결 안 되면 민법 끝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 메모하셔야 되겠죠. 그죠? 적법행위는 둘로 나뉘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뭔가요? 의사, 원하는 바를,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날씨가 참 춥다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냉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건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그죠? 제가 뭘 원하죠? 냉커피 먹기를. 참 이쁘시네요. 요거는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요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하죠? 결혼하기를. 집이 참 멋있습니다.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으면 뭐죠? 법률행위인데요.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왜요? 커피 한잔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죠.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면 둘이 뭐예요? 결혼하죠. 그죠? 또 아니면 집을 저에게 파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해요?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고 집을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산다는 말은 결국 법률행위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준법률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률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따라서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준법률은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일단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이미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이런 의미인데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시는 겁니다. 각종 최고, 독촉과 거절이 뭐죠? 의사의 통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말하고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관념의 통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내가 개똥이한테 대리권 줬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을 개똥이에게 줬다는 뭘 알려주는 거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가 되고요. 세 번째,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입니다. 물론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들인데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한꺼번에 다 뭐로 집어넣어 버리냐면 사실행위라는 개념으로 집어넣어요. 실제로 우리의 행위의 99.9%는 사실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가지고 이빨을 닦거든요. 물론 이빨 닦는 저 행위는 뭐죠? 적법행위죠. 근데 이빨 닦는 그 행위 속에 뭐는 없어요? 의사표시는 없으니까 뭐죠? 준법률행위고 물론 의사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도 감정의 표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수업 듣고 계시죠?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왜요? 준법률행위고 의사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도 감정의 표시도 아니니까. 뭐 공부한다 이런 건 뭐예요? 사실행위. 뭐 코딱지를 후빈다 뭐예요? 사실행위. 그래서 방구를 꼈다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에서 인간의 대부분 행위는 뭐죠? 사실행위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런 식입니다.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뭐죠? X죠. 최고는 준법률행위니까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교재는 이제 뭐만 나오냐면 법률행위만 나오고 있는데 법률행위에 의해 가지고 1번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런 거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말로는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된다 잊지 마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복잡하지만 일단 뭐죠? 요 그림을 의미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해가지고 단독행위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계약이 나오고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을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외우시면 안 된다. 외우시면. 왜냐하면 문제가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까 외우면 틀리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외우면 틀릴 수밖에 없게 출제하기 때문에 외우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고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 이런 얘기거든요. 뭔 또 소리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단독행위.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2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계약이 되는데 요 두 번째 의사 표시는 결국 뭐냐면 승낙이거든요. 따라서 의사 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 단독행위는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 또 의사표시가 두 개라는 말은 뭐가 필요하죠? 승낙. 따라서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런 취지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우면 뭐하기요?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물어보면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들을 뭐죠? 찾아내시면 되고요. 아주 쉽게 풀려요. 근데 쉽게 풀리는데 뭔지 모를 것을 자꾸 뭐예요? 외우셔가 접근하시면 아주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암기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증여는 계약이다. 증여라는 것이 계약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알아요. 근데 자꾸 이게 꽁꼬로 주는 거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임마 힘드냐? 엉아가 10억 줄게 라고 했더니 이놈이 안 받을 짜샤. 그럼 못 준다. 왜요?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둘로 나누고 있죠.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취소는 사기당했으면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거고요. 상대방 있는 없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성립하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 없는 것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인데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따라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근데 제가 채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친구한테 돈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요새 어렵대요. 그러면 채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그 친구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뭘? 단독행위겠죠? 근데 문제는 먼 산 보고 돈 갚지 마라 해봐야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힘드냐? 돈 갚지 마 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채권의 포기는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여기서 우리가 숙지 좀 외워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를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채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제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집주인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제가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채무자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권은 뭐예요? 용익물권. 저당권은 뭐예요? 담보물권. 그럼 아침에 어떻게 해요? 점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채권의 포기는 뭐가 된다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을 뭐죠? 깨알같이 외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계약에 나오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사표시 방식에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특별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뭐죠? 요식행위.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 행위는 불요식행위인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 요식행위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요식행위 얘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특별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 형식을 갖춰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X. 예외는 뭐였어요? 아까 집합권법. 집합권법에서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채무만 뭐예요? 서면. 그 외에는 모두 다 뭐죠? 불요식행위니까 요식행위 절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에 따라서 뭐 의무 부담행위, 처분행위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거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를 구별하는 문제니까 제가 물권법 시간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오죠. 그죠? 시험은요, 이 법률행위 요건에서 가끔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의사표시가.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으려면 당사자가 있고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법률행위가 뭐죠? 성립된다. 이게 뭐죠? 일반적 성립 요건이죠.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에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성립요건 하면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돼. 요물계약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성립요건이 떠올라야 돼. 근데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이번에 틀리는 것은 성립요건이라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이다. 보증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이다.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뭐죠? 요물계약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현상광고는 뭐죠? 요물계약이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교재에는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넣어놓고 있는데 그거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설 대립이 있는 건 뭐죠?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네 가지만 요물계약이고 요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행위나 물건들은 다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또다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고 하고요. 일단 당사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목적이 있고 그것이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적법하고 가능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고 하죠. 흘려 쓴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당사자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 의사표시의 유효권은 뭐죠? 뒤에서, 그죠? 뒤에서 의사표시 부분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도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유효요건도 뭐가 중요하냐면 특별 유효요건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 그래서 앞으로 유효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효요건. 왜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일정한 요건들은 다 뭐가 돼요?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뭐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 추인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뭐가 돼요? 무효인데 뭐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도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고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정지 조건은 뭔가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조건이 뭐죠?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도 유동적 무효고 정지 조건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돼요?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기죠. 시기는 뭐예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말은 아직 지금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따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얘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닙니까? 유효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경작자여야 하고요. 따라서 경작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자기 앞으로 뭘 못해요? 뭘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등기를 못해요. 그뿐이지 계약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계약 자체가 뭐예요? 무효였는데 뭐로 바뀌는 거예요? 유효로 바뀌는 거니까 유동적 무효고 유효요건이지만 요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까? 유효요건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유효요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죠? 요걸 집어넣어요. 그죠? 다음 중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죠? 요걸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요 5가지로 적어놓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또 이게 뭐가 답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점은 꼭 따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2절에 가지고 법률행위의 목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은 법률 효과를 말하고요. 구체적 예시 이런 거 보지 마시겠죠. 이런 거 보시면 또 머리 아프고 넘겨보시면 목적의 효력 발생 요건 해가지고 1번 확정성 해가지고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가능성 이런 말이죠. 교재 보시 이래가지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맞지만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X. 다시 말하면 목적의 확정은 확정 가능성을 말합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 꼭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유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능성 해가지고 목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박스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그죠? 이 박스 나와 있는 거 확실하게 뭐죠? 숙지하셔야 되는데 일단 불능을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나누는 기준은 뭐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옆에 박스에 메모할 거예요. 그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뭐요?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 이 개념이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일단 전부 무효해가지고 1. 무효입니다. 다만 2번 해가지고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죠. 그 따라서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에서 문제가 돼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 무효입니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고 다만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뭐가 되냐면 화살표 찍혀가지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100평의 땅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90평밖에 안 돼요. 수량 부족이죠? 그러면 10평을 넘겨받는 것이 불가능하죠. 언제부터 불가능했어요? 계약 체결 전부터 불가능했으니까 수량 부족은 뭐가 되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유효한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뭐로 갑니까?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도 뭐가 돼요? 이행불능 문제로 가고요.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뭐로 갑니까? 위험부담 문제로 가는데 원칙이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부담하고 다만 2번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증 위험 누가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정도고 우리가 계약법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적법성이 나오는데 이 적법성 부분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